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미 양국이 완성차 부품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국내 부품 업계는 오히려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5%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은 23% 급감했고 완성차 업계의 분담 요구와 현지화 압박까지 더해져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부품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핀셋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해 연례 협의를 진행합니다. 기재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을 찾아 재정, 경제 전망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신용등급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면담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신용등급 유지에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대로템이 방산과 철도 수출 호조로 2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28.4% 급증한 2,57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조 4,176억 원, 순이익은 1,895억 원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수주 잔고도 2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이버가 스페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의 지분 70%를 추가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약 6,045억 원으로 유럽 C2C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검색, 광고, AI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서비스업 PMI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번 달에는 50.1로 지난달 대비 50.8보다도 떨어졌고요. 또 보통 이제 50을 기준으로 해서 위축과 확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 검은 금요일을 보내고 나서 연이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한 70% 정도 회복한 상태인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스크 CEO에게 스톡 옵션이 지급됐다라는 소식 전달된 바 있었죠. 일정 기간 동안 이 주식을 팔 수도 없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 머스크 CEO는 테슬라에 집중한다라는 조건들이 좀 달려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점검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 배경 속에는 에코프로비엠의 실적도 있었습니다. YOY 대비해서 무려 4자릿수 1000%대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하루 걸러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관세도 이제 25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150%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여기보다도 더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더 꼼꼼한 대응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290억 달러입니다. 머스크 CEO에게 스톡 옵션으로 테슬라 주식이 지급된다라는 소식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좀 붙어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세한 내용들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테슬라 주식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 소식을 좀 가져왔는데요. 주가에는 약간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주식을 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봤는데 이 보상안이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보상안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2018년 보상안과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사회가 있죠.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주식 9,600만 주를 이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290억 달러, 우리나라 돈 한 4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새 보상안을 승인했다는 내용이고요. 향후 2년간 테슬라 임원직을 유지만 그냥 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게 이제 스톡 옵션으로 주는 건데 이제 성과를 내야 주겠다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자리에만 있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그동안 이제 머스크 CEO가 정치도 한다, 뭐 다른 것도 한다, 뭐 많이 하니까 머스크 CEO 제발 이제 우리 쪽에 이제 테슬라의 이쪽에 이제 CEO로서 이제 좀 집중을 해달라. 집중만 해주면 이걸 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2018년 보상하는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2018년 보상하는 560억 달러 보상하는 이거는 이제 어떤 성과를 내면 주겠다는 거고 성과를 달성했지만 법원이 머스크의 영향력 이유로 이제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받게 됐자 요거를 다시 해준 거고요. 이번 보상안이 이제 자동 취소,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법원에서 지금 쟁점 중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 요건 자동 취소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법원과 별개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데 요게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도지부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자꾸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이제 이런 게 자꾸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집중을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주게 됐는데 요 부분이 이제 어쨌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고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회에서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신사업의 머스크의 핵심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쨌거나 이 사회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회 전체가 어쨌든 머스크의 핵심의 이런 부분들이 측근들로 다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있는 거고요. 성과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자리만 지킨다고 2년 동안 있다고 해서 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향후에 좀 약간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다양한 조건들이 좀 붙어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간 이사직을 유지한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바라는 건 아니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상안이 테슬라의 재무 상태나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 희석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약간 이게 약간 2018년하고 2024년 보상안을 한번 약간만 좀 그러니까 쟁점하고 좀 약간 비교를 좀 해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8년 보상안하고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보상 2025년 이제 올해 보상안을 약간 보면 둘 다 스톡 옵션을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자리만 지키면 주는 거고요.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560억 달러고 이제 290억 달러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희석 차이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9,600만 주기 때문에 전체의 약 3% 정도 희석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 요 부분이 약간 있고 어쨌거나 이 부분이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재무 상태에는 직접적인 현금 유출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 2년 뒤에는 어쨌든 이 부분이 현금 유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 관리에 부담이 좀 됩니다. 그리고 자본 관리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현금 지출을 줄이고 머스크를 붙잡고 주식으로 보상하자는 전략이지만 성과 연계 부족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분 희석이 있고 주주 신뢰 저하라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주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측근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그냥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어떤 해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스톡 옵션과 관련된 키워드 먼저 좀 살펴봤고요. 어찌됐든 테슬라 입장에서는 머스크 CEO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스톡 옵션을 통해서 반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리프트, 바이두, 로보택시고요.
미국의 차량 공유업체인 리프트가 중국에 있는 바이두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내년부터 유럽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리프트라는 회사를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리프트라는 회사를 약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버 다음으로 이제 큰 회사입니다. 이제 우버라는 회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공유 회사고 택시 호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 카카오웹 같은 이런 회사인데 미국과 캐나다에서 600여 개에서 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프트는 약간 특이하게 택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자전거라든가 뭐 전동 킥보드 같은 이런 것도 공유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나 긴 거리도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 그전까지 적자였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바이두와 이제 요거를 내년부터 유럽에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하냐면 유럽 중에서도 이제 독일하고 영국에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파트너로 이제 바이두를 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에서도 이제 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이두가 택시 브랜드가 있는데요. 현지 발음으로는 커버 콰이 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아폴로 고라는 브랜드인데요. 여기는 2026년부터 독일하고 영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고요. 수천 대의 자율주행 이제 유럽 전역을 하겠다니까 공유 서비스는 어쨌든 여기 리프트가 하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 서비스의 기술은 바이두 기술을 쓰겠다는 거면서 두 개를 하고 있고 바이두는 이미 지금 중동이라든가 여기에서 두바이하고 아부다비에서 여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손을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합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서로의 강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유럽의 길이 좀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이제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리프트랑 바이두가 힘을 합쳐서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점하고자 노력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시장을 좀 돌아보면 우버가 이미 웨이모나 위라이드랑 협력을 하면서 시장을 선점한 상태인데 리프트는 그럼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영국에서 이미 그쪽에서 강점이 있고 독일에는 이제 폭스바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과 영국에서 이제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가 이제 강점인데 보시면 바이두는 이제 중국에서 최대 자율주행 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이런 자율주행을 어쨌든 리프트는 좀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리프트는 어쨌든 북미 쪽에서 2차의 승차 공유에 대한 어쨌든 운영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점을 어쨌든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압도적인 실전 경험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이미 바이두는 자신들은 이미 수백만 명을 태워봤다는 이런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로보택시로 실제 1,100만 건 이상을 운행했고 문제없이 증명했다라는 걸 아마 유럽 쪽에 강조할 때 런칭할 때 강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AI 중심의 플랫폼을 장악했다라는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해서 안전하다는 걸 아마 유럽 쪽에 강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있을 것 같고 저비용 구조의 빠른 확장력을 아마 우린 싸다. 이 부분을 아마 강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 시스템도 안전하고 편하다라는 걸 또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버도 좋지만 리프트도 이 부분에서는 우버 못지않다라는 걸 아마 편하다라는 걸 이걸 강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고 이 부분을 합쳐서 아마 강조해야 유럽에서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자율주행 후발 주자로서 유럽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금 15,000달러 미국 입국 보증금이고요. 일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지금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EU야 불법 체류를 단속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방어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속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어떤 내용일까요? 참 이거 하면서 참 저는 트럼프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국가에게 15,000달러, 이제 5,000달러, 10,000달러 이제 이 데포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도 불법 유인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되는 보증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갈 때 그 기간을 지키면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우리나라는 제외되고요. 비자 체류 기간을 자주 초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 2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관광 비자, B 비자를 신청 시에 15,000달러 보증금을 내게 하겠다는 거고 한국은 제외됩니다. 이게 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되는 VWP 가입국들은 이 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요. 어쨌든 비자 만료 전에 출국하면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체류 기간이 어쨌든 넘기거나 불법 비자를 보증금을 몰수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20일부터 1년간 이제 시범 기간을 이제 바로 시행한다라고 이제 어제 뉴욕 타임즈에 났고 이제 다른 보도도 바로 났습니다. 그래서 났고 적용 국가 목록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거고 이제 조만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하느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 비자 남용을 막고 이민 관리를 줄이기 위하고 이제 외교 압박 수단을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외교 압박 수단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관세하고도 약간 물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외 여행객이 감소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관광 산업에 타격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민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이제 공항에 억류한 사태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로이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관광에 대한 손실을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종의 디파짓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좀 필요하게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형평성 차별 논란이라든가 관광 비즈니스의 관객이 많이 감소하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외교적 마찰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거에서 제외돼서 뭐 신경을 안 쓸 수 있겠지만 이 기준이 애매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 면제국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완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교한 데이터라든가 리스크 평가라든가 국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위원도 평가 시스템이 도입될 것 같은데 이거 전체가 다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AI가 돼서 이제 데이터를 하겠지만 이 AI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보증금 제도도 어쨌든 하겠지만 이 비용도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출국 보증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보험 제도도 앞으로 계속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중국에 관련한 다양한 어쨌든 강화 제도가 생길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이거에 대한 어쨌든 불협화음이 계속 생길 것 같고 외교적 마찰도 어차피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양자 다자 간의 협력 방안이 계속 생겨서 어쨌든 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이 잘 생겼다는 생각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교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실제적인 불법 체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시각을 좀 보면 관세에 이어서 이제는 비자 장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 기한을 넘기게 되면 미국 쪽에 이제 국고에 귀속이 되는 형태로 가게 될 텐데요. 한국이 일단 제외는 됐지만 단속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이번에 네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바마 반역 논란 결국이고요. 현지 시간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연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이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좀 지시를 했다고 하고요. 해당 검사는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 폭로한 기밀 자료 등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대배심에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건 자체가 좀 복잡한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 내용을 좀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016년에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이 사실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 쪽에서 조작한 것일 수 있다라고 이제 공식 수사를 착수한 겁니다. 그 전에 트럼프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에 그칠 줄 알았어요. 실제 이제 수사를 착수했다는 거고요. 누가 수사를 하냐면 미 법무부가 트럼프 쪽 정보기관인 털시 게버트 국장이죠. 수사 요청에 따라서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는 대배심원이죠. 그랜드 제출에 제출을 했고 기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조사를 하게 됐느냐? 게버트 국장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보 조작 주도를 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했고 러시아 게이트 기밀 관련 부서를 해제하고 반역적인 음모를 어쨌든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러시아 게이트가 뭐냐는 거죠. 2016년에 대선 당시에 러시아가 민주당을 해킹을 했고 정보 유포 등의 선거를 개입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 게이트를 인정했지만 투표 결과 바꾼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뮬러 특검이 수사를 했지만 트럼프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게이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바마가 개입을 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는 양쪽이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진영 쪽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였다라고 하고 있고 한 점의 의혹을 없이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비판적인 시각은 좀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치를 도구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대선용 공세다라고 우려를 평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 등 어쨌든 비판적인 언론 쪽은 정치적 의도가 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의 신뢰도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보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기쁘다. 라고 이제 대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많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명예회복이라든가 프레임을 뒤집기 위한 게 아니라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이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있고요.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공격용 카드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자신에 대한 지금 앱스타인에 대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걸 위한 프레임에 대한 방어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것도 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좀 듭니다. 네.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앱스타인 사건을 좀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또한 방패막이성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바마 전 대통령 쪽에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실제적으로 민주당 고위 인사들에게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가 좀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당시에 이게 대통령을 정보기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대통령을 정보기관이 질수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대통령을 이게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이 틀릴 수 있어도 그 법을 어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소할 수는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건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치적 공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지금의 이런 공세는 역작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을 똘똘 뭉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러는 건 중도층을 사실 실망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치기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신이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앱스타인 사건을 어쨌든 물타기 할 가능성 때문이 아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미지 훼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극복을 하기 위한 방패막이성 사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픈 AI 7억 명이고요. CNBC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모델이 챗 GPT고요. 챗 GPT가 지금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7억 명을 돌파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뜻일 텐데요.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예상치를 빨리 뛰어넘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안 가지고 올 수가 없었는데 주간 사용자 수거든요. 7억 명 돌파가. 그러니까 주간에 7억 명이 쓴다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석 달 전에 5억 명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돌파를 해서 10억 명을 원래 이제 올 연말에 돌파할 것 같다고 했는데 10억 명을 제가 볼 때 한 달 아니면 두 달 안에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월에 5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이제 요맘때 1억 명 정도, 한 1억 명에서 2억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량이 3억 건이거든요. 이렇게 돌파를 하고 있고 사용 습관이 이제 월 평균 10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거고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챗GPT가 다음 달에 이제 5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게 너무 빨리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좀 있고요. 왜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냐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사용에서 쓸모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 채팅이 아니라 업무 보조라든가 번역이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개발을 또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학생들이 레포트 초안이라든가 이메일 정리라든가 자신이 또 개발을 계속해가고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무료로도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료로 쓰는 게 많고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 바이럴 효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브리라든가 프로필 챌린지라든가 그러니까 챌린지 효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AI 신뢰도든가 품질의 향상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검색이라든가 빠르게 요약된 답변도 제공한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개발자 시장에서도 확산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기관은 학생 AI 튜터로도 이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장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급증하고 있는 건 이제 검색 엔진의 대체자로서 이제 자리 잡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검색 엔진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쓰는 사람을 저희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검색 엔진을 언제 쓴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검색하면 이제 이 챗 GPT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도 빠른 확산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쓰면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가 이제 또 다른 데이터 효과를 낳는 것들도 가장 큰 효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쪽도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광고가 이쪽으로 옮겨간 게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요게 이제 윤리 문제가 쌓이면서 요 부분이 아마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 부분만 해결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게요. 챗 GPT를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억 명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7억 명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장세가 한 2, 3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 동력을 좀 살펴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일상 필수 도구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핵심 동력인 것 같고요. 산업별로 이제 그러니까 각각 산업별로 이제 이런 게 이제 AI 맞춤형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의료라든가 이제 교육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전문용 AI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에 조금씩 이제 파고들면서 이 부분에서 어떤 새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례로 미국 병원에서도 의료 GPT가 진단 보조로서 많이 쓰이면서 이게 단순히 뭐 그냥 검색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어쨌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전문화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자신들에게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쓰이면서 쓰임새가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업무 효율이 많이 큰 게 아마 효율화되면서 이게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콘텐츠와 SNS 결합도 장점인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가 크리에이티브의 사용이 급증했던 것도, 그러니까 영상과 이미지 사용이 아마 급증했던 게 큰 효과든가 지브리라든가 그다음에 소라의 요 사용도 아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한 크리에이티브가 GPT와 영상 AI가 한 달 만에 10만 구독자가 됐던 것들도 아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학교 기업 도입도 아마 큰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실례로 아일랜드 정부가 GPT 자국어의 데이터 보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 약간 리스크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답변 많습니다. 환각 효과라든가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검색하면요. 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게 2023년으로 기억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가격을 물어보면 예전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아마 이게 예전 가격으로 됐던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것들 리스크는 가격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GPT에 대한 지금 7억 명이잖아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지난해 걸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잘못된 답변에 대한 문제들은 수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개인 정보나 저작권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까? AI가 만든 그림이나 뭐 누구의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법적 문제로 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즈가 지금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져오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경쟁과 규제의 강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 부분에서도 이제 규제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픈 AI가 어찌됐든 AI 소프트웨어 시장 안에서 경쟁 속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성장 동력이 2, 3년 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조선이 29% 급등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넥스틸과 GSPNL은 나란히 17% 오름세 보였습니다. SK바이오팜과 에코프로비엠도 15%대 같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비온이 11%대로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HVM도 5%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녹스 첨단 소재, 스피어까지도 4%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SK바이오팜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정규장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15% 넘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세한 상승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SK바이오팜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쏠렸습니다. 올 2분기 매출이 1,7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619억 원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증권가 전망치가 375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65% 이상 웃돈 겁니다. 이 실적을 이끈 건 뇌전증 치료제인 세노바메이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400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지난 분기보다는 15% 이상, 또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46%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해 초 계절적인 비수기와 함께 잠시 주춤했던 매출이 회복이 됐고 또 영업 콘테스트나 또 처방 확대 캠페인 같은 마케팅 강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덕분에 미국 내 신규 환자 처방 건수도 1분기 월 평균 1,600건에서 2분기에는 1,800건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특히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매출 증가분이 그대로 이익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도 이번 실적을 끌어올린 요인이 됐습니다. 네, 매출이 확실히 올라왔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또 분기 매출 기준으로 또 미국에서 1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평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회사 측에서는 일단 하반기 성장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5월부터 소비자 직접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실제 효과는 3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잡힐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부분 발작 치료제로만 허가가 돼 있지만 연내에는 전신 발작 치료용으로도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적응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처방 대상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요. 여기에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연내 추가 도입하면서 두 번째 제품으로 상업화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방사성 의약품이나 표적 단백질 분해 같은 차세대 치료제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시작을 했고요. 이런 신사업들이 하나씩 구체화되면 실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 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핵심 신약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성장할 여력이 크다고 시장이 평가를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오늘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은 2.8% 정도 하락을 합니다. 10만 원 선은 좀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를 더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 증권가 리포트 보면 TP 13만 원까지 조정되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성장 여력은 한 17%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K 바이오팜의 오늘 정규장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것도 있었지만 YOY 대비해서 4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세한 실적 내용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에코프로비엠의 2분기 실적 발표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2분기 매출이 7,800억 원 가까이 되면서 1분기보다 24%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490억 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20억 원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4배 가까이 웃돈 상황인데요. 이번 실적을 이끈 요인은 크게 3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차용 양극재 판매가 늘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시와 판매 호조 덕분이고요. 여기에다가 전동 공구와 ESS용 양극재 수요도 늘었습니다. 특히나 ESS 매출만 보면 1분기보다 2배 넘게 뛴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투자 이익인데요. 인도네시아 ESG 니켈 재련소에 투자를 하면서 400억 원이 넘는 이익이 이번 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재련소는 연간 4만 톤 규모의 니켈 중간재를 생산하는데 향후 양극재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원가 절감과 제품 라인업 확대에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기존 하이니켈 제품뿐만 아니라 미드니켈과 리튬 망간 리치, LFP 같은 다양한 양극재를 준비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 대응을 위해서 헝가리 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번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탠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상승을 두고서 일단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이 좀 나오긴 했지만 2차 전지주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이 성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유효한 걸까요? 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고객사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이 되고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이 다시 시작이 된다면 양극재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2027년부터는 유럽에서 EU산 양극재를 써야 하는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헝가리 공장도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현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ESS 시장도 큰 기회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늘면서 국내 ESS 입찰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도 내년부터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58%가 넘는 고율 관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 투자를 위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부담도 갖고 있지만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흑자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NF 같은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 BM 실적이 잘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에게 힘을 좀 보태줬고요. 에코프로 BM 오늘은 0.72% 정도 프리마켓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종목 중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HN도 예정이 좀 되어 있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다날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3% 넘게 올랐는데 잠시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 관련주들 살짝 이슈가 좀 죽어있다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지원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현재 다날이 BC카드와 함께 외국인 전용 선불 카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선불 카드는 원화를 충전해서 BC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고요.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다날은 이미 페이코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블록체인 결제망을 갖춘 경험이 있습니다. BC카드 결제망과 연결할 기술도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규제 가이드만 나오면 바로 실물 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다날은 특근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한때 서비스를 크게 축소를 하기도 했지만 과거 300만 명의 이용자와 15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을 정도로 시장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번 시도가 과거 영향력을 회복할 발판이 될지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살짝 이제 국내에서는 이슈가 좀 잠잠해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정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법제화가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다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그래도 올해 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내놓을 거라는 소식이 투자자의 기대를 높인 건데요. 특히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 결제 시장 규모도 연간 56조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날이 만약 이 시장을 겨냥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존 선불카드보다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날은 최근 기업 설명회에서 페이팔처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결제 모델을 이미 완성했고 다양한 발행사와 연동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도 20개 정도 등록을 하면서 제도화에 발빠르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 주가 상승은 스테이블 코인이 다날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와 국내외 법제화에 따른 시장 확대 전망이 함께 반영이 됐습니다. 네, 개장 때도 이 내용들 자세하게 좀 살펴본 바가 있었죠.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앞에 원화가 붙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정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어서 정부 정책 모멘텀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주는지 뒷받침이 돼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다날은 0.37% 정도 하락하면서 8,000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하락한 종목들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스피어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랑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도 상한가도 지키고 계속해서 상승률을 좀 빠르게 지펴준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4% 넘게 하락하면서 조정을 면치 못했는데요. 하락 배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피어는 지난주에 스페이스 X와의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주가가 강하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4%대 하락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 발표 직후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을 정도로 단기적인 급등폭이 컸던 만큼 투자자들이 일부 이익을 실현하려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번 계약 자체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피어는 스페이스 X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니켈과 초합금 같은 특수 소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계약 총액은 최대 1조 5천억 원 규모이고요. 첫 해 확정 금액만 해도 약 770억 원 수준입니다. 스피어의 지난해 매출이 26억 원 정도였는데 단순 수치만 봐도 1년 만에 30배 넘게 확장된 겁니다. 이 계약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매우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스페이스 X의 경우에는 외부 벤더사와 장기 계약을 잘 맺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피어와 이 계약 상대방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시장 신뢰도를 보여준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 있어서 스페이스X의 유일한 벤더사로 자리를 좀 하게 된 상황이고요. 2연속 강세를 보였을 때만 하더라도 47% 급등세를 시현한 바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워낙 너무 빠르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익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주가가 이렇게 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을 보였을 때는 늘 따라붙는 게 단기 차익 실현입니다. 특히나 계약 발표 전후로 스피어에 대한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게 들어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중심의 과열 흐름이 일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계약의 내용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향후 발사 횟수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고 스타쉽 같은 대형 우주선 생산도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재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번 계약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 옵션도 포함돼 있어서 앞으로 실적 반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인데요. 결국에 이번 하락은 잠시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계약이 실질적으로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가 실적 기반의 재평가 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스페이스X의 유일한 아시아 벤더사로서 자리매김을 좀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 정도 하락합니다.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대표 AI 선발전에서 5개 팀으로 일단 압축이 됐는데 여기서 네이버는 붙고 카카오는 떨어지면서 주가도 희비가 약간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좀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국가대표 AI 정예팀이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가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5개 기업과 기관을 정예팀으로 선정한 건데요. 여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총 5곳의 기업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명단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카카오는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AI 서비스를 키우고는 있었지만 이번 K-AI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시됐던 요소였던 이 자체 기술력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카카오 헬스케어가 카카오 대신에 루닛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도 이 내부 응집력 측면에서는 아쉬운 대목이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정부의 AI 지원과 관련된 이런 수혜 기대감에서 네이버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네이버가 붙고 카카오가 떨어지면서 주가 희비도 일단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다른 부분에서 기대할 요소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앞서 살펴봤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도 하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카카오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전담 TF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협업하는 구조인데요. 이 세 회사가 각각 플랫폼과 결제 그리고 금융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조건은 거의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원화 기반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도 다수 출원해둔 상태고요. 실제로는 블록체인 사업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확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TF가 초기 단계고 구체적인 서비스 출시 시점이나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는 있지만 아직은 지켜보자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실적 전망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웹툰과 게임 같은 콘텐츠 사업 부진과 AI 투자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이런 배경들까지 모두 겹치게 되면서 어제 카카오 주가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지금 오픈 AI랑 협력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연내 AI 에이전트까지 같이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 게임즈 실적도 마침 나와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2분기 영업 손실 86억 원으로 3분기 연속 적자를 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좀 부진하게 나와서 지금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73%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0.47% 프리마켓에서 움직임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정규장에서 이 실적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카카오 관련해서 3년 만에 TP를 10만 원까지 조정을 했죠. 연내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으니까 주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일장 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타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업 관련해서 PMI 지수가 좀 둔화가 되면서 경계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죠. 반도체와 의약품의 고유 관세를 다음 주 중에 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좀 심리를 좀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충격 이후에 월화 좀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양시장 지금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이뤄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좀 쉬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월화는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요즘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우리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떨어진 부분을 네. 월요일 날 한 3분의 1을 회복을 해줬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나머지를 회복을 했다가 조금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시장은 이제 빠질 때 3,000포인트를 깨서 가격 조정이 심하게 온다라는 이런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장이 그 전고점을 바로 넘어가지고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도 약간 회의적이긴 한데요. 그거에 따라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시장의 현재 불확실성 요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관세에 대한 협상이 끝났지만 계속되는 품목별 관세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오늘도 우리나라가 내미는
얘기와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르다시피 관세 협상에 대해서 15%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라서 현재 추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마도 계속적인 협상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다만 다행인 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글로벌 대비 아직도 좀 강하다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오늘은 전체적인 품목별 관세라든지 미국 시장의 처짐에 따라서 시장은 약간 눌리면서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시장엔 오전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해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포인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아무래도 좀 시장은 신한무의 장세에 돌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앞서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 뭐 250%까지 고유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먼저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간밤에는 AMD 실적도 나왔거든요. 순이익이 좀 좋지 못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도 하락을 했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AI 모멘텀들은 요즘 계속 그래도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가 또 AMD랑 함께 또 엮여 있는 만큼 오늘의 주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AMD가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네.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이걸 이제 EPS라고 표현하는데, EPS가 떨어지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고, 네.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보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입을 많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AMD가 뭐 재고 관리 부분이라든지 악성 재고들에 대해서 약간은 이익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AMD가 엔비디아의 2인자라고 해서 뭐 GPU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재 GPU 시장을 완벽하게 90% 이상 가지고 있는 건 엔비디아 자체이기 때문에요. AMD의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다고 해서 뭐 약간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가에 대한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뭐 주가에 완전히 하락을 만들게 되는 직접적인 영향 요소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도 쉬어가고 오늘 SK하이닉스가 더 큰 폭으로 빠집니다. 1.5%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간밤에 엔비디아도 주가가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미국의 기술주들이 나쁘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조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뭐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성이 조금 하락성이 좀 깊어질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결국에는 지금 뭐 AI용 반도체에 대해서 어쨌든 하이닉스에 대한 HBM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특히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는 조금 많이 눌러줘서 가격 자체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간밤의 뉴스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대해 HBM의 가격 인상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원래 주가는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에다가 HBM을 조금 더 빨리 만들어라 라고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가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리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도 좀 전략 세워봤는데요. 요즘 AI 모멘텀 같이 받아갈 것 중에 하나가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또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가대표 AI라고 표현을 하죠. 5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안에서의 흐름들도 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옥석 고르기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요즘 네이버에 대해서도 좀 주가 탄력 받고 있고 관련한 이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간밤에는 그 중고거래 플랫폼 인수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 안에서의 전략들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런 인수 협상을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을 시키는 대신 네. 그 돈으로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이번에 스페인의 왈라팝이란 기업도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당근마켓에 그러니까 C2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간의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플랫폼을 인수를 했고, 사실은 이 유럽의 스페인 왈라팝만 인수한 게 아니라 그 전을 보시면 미국의 포시마크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판 당근마켓이고요.
일본의 소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소다도 우리나라판 당근마켓인데 결국에는 지금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개인 간의 거래 플랫폼을 계속해서 인수한다라는 건 미국과 일본과 유럽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AI 데이터를 만들면서 개인 간의 개별 정보를 또 이렇게 수집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고객의 취향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데이터 센터에 좀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왈라팝 인수에 대해서도 네이버는 좀 주가에 추가적인 탄력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스페인의 당근마켓이라고 불리는 그런 왈라팝을 인수하면서 오늘 네이버 1.5%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슈 소식들 짚어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6일 수요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고용 쇼크 이후에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시그널이 조금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요. 경기 지표에서 이 서비스업 PMI 지표가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반도체와 의약품의 고유 관세를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3% 하락하면서 3,18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락입니다. 0.32% 79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800선 아래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월화에 약간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지만 어제 조금 하락폭이 있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1%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7% 빠지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빠지고 있습니다. 0.65%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상승 탄력 받아가는 만큼 오늘의 이 주가 랠리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좀 큰 폭으로 빠지네요. 1.71% 하락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요즘은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 방산 관련해서도 오늘은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는 좀 쉬어가지만 오늘 기아가 좀 강합니다. 1%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으로도 오늘은 시세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흐름은 좀 다릅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1.5%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BM 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으로 흑자인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15% 급등했는데 오늘도 3%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11만 8,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에코프로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네요. 1.34% 좋은 시세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펩트로는 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HLB가 오늘 1.3%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고유 관세가 발표가 될 수 있다라는 예고가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동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쉬어가고 있고요. 기관에서도 매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만 살짝 매수하고 있다는 점 아침 시간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이 지금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많지 않은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도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틀 정도 이렇게 복귀를 올라왔습니다. 해줬으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6월달과 7월달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이 정책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코스피 기준에서는요. 3,1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의 약간은 박스권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저는 이제 코스닥이 좀 아쉬운 게 이제 800포인트를 좀 찍어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저께는 제약바이오가 좋았다면 아무래도 관세 영향 때문에 시장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시장 전체를 좀 눌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을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표현할 뿐이지 시장은 하향으로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본다면 금요일 날 빠진 폭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만에 다 이렇게 복귀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하루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후장에 수급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종목 동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기준에서는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엔터 종목들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SM, 디어유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주고 있고 JYP 엔터도 역시나 시장 대비해서는 코스닥 기준에서 같이 올라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로 좀 넘어가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잘 갔었던 종목들이 다 빠지기 좀 시작합니다. 역시나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뭐 이쪽이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수급을 보여드리자면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의 매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선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건 시장은 크게, 그러니까 지수 기준에서 시장은 크게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오후장까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흔들리고 있지만 너무 부정적인보다는 그래도 관망세인 자세,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코멘트 해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엔터주들 그래도 반등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이브라든지 S 오늘 실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눈에 띄는 점이 아무래도 카카오 그룹주들인 것 같습니다. 또 실적 시즌이만큼 계속해서 실적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이 카카오 관련해서 페이가 지금 굉장히 잘 나왔었고 오늘도 카카오뱅크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나왔고요. 좀 전에도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카카오게임즈에서도 지금 영업 손실이 좀 났었죠. 카카오게임즈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 카카오 안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카카오라는 그룹에서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계속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안에서의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AI 기업이라고 하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인 카카오 그룹이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의 TF팀을 꾸렸다라는 건 네. 어느 정도의 이 먹을거리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은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형상이라고 하죠. 네. 미국도 현재 스테이블 코인 법안까지 발의를 해가면서 통과를 시키고 있고 홍콩은 이미 발행을 하고 있고 중국도 원래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보자면요. 카카오 그룹이라는 건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통도 할 수 있고 발행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엔 그룹사인 카카오, 그러니까 모체인 카카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일단 수탁에서부터 결제, 그다음에 플랫폼까지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카카오라는 AI 대장주 중에 한 종목이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먹거리로 좀 정해가지고 팀 자체를 꾸렸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시장에 많이 핫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좀 관심 종목에는 여러분들 담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AI 국가대표에서 같이 이제 후보군에 있었는데 여기선 좋지 못한 실적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거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그거의 영향은 이틀 동안 다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AI 대표 주자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종목들도 뭐 급등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떨어진 종목들만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저는 과연 뭐 이게 현재 이제 정부에서 많이 밀어주겠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들도 너무 선정된 게 많고요. 5개 팀에다가 거기에 속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카카오가 뭐 어쨌든 떨어졌지만 거기에 따른 실적, 그러니까 주가 조정은 이틀 정도에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성장 동력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는 좀 가겠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카카오에 대한 빠른 선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주가에는 앞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의 성장 동력,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지금 TF팀이 또 출범을 한 만큼 이쪽으로의 모멘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좀 탄력을 받았던 2차 전지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깜짝 실적 발표했죠. 에코프로 BM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면서 1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들 사실 지금 이제 7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을 좀 지지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2차 전지주들 관련해서 투자자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작년부터 계속 조심스럽다. 이게 워낙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워낙에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우리가 좀 상황을 다른 면으로 보자면 요즘에 2차 전지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는 네. 일단은 첫 번째 실적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코프로비엠 또 뭐 LNF 특히나 대장주격인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개선이 가장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고 거기다가 현재 2차 전지 테마들이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자면 예전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전기차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면 지금은 전기차의 이슈보다는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에 관련돼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 ESS를 좀 다른 면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ESS는 원래는 뭐 이렇게 뭐 그게 과연 잘 될까? 아니면은 전체적인 2차 전지 캐파 중에서 ESS의 매출 비중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가가 올라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작년서부터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얘기가 나오면서 ESS가 급부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결국엔 AI 기업 1등 기업도 메가팩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ESS를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테마 굉장히 좋게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건 앞으로 2차 전지 테마 쪽에서 ESS 쪽의 테마를 조금 더 공부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 ESS 부분을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ESS 관련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관련된 이 AI 성장 모멘텀들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금 정부 정책과도 관련된 종목들 계속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또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미용 성형의 부가가치 환급 관련된 제도를 중단하라 뭐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텍스프리는 계속해서 급락을 또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좀 투자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관광객을 유치를 할 때 물론 뭐 문화유산도 있고 뭐 제주도도 있고 뭐 하긴 한데 피부 미용 관광 그러니까 의료 관광객을 많이 모셔오자라는 게 원래 팩트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텍스 리펀드라고 하는 부가세 환급도 피부 미용을 넣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워낙 또 잘하잖아요. 잘하고 제품도 좋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탄력을 받았는데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피부 미용과 성형외과의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환급을 대행해주는 대행 업체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큰 종목의 하한가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정부의 판단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잘 가고 있는 집에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주면서 글로벌 텍스프리 뭐 거기다가 어쨌든 피부 미용에 만드는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리프팅을 기계를 만드는 기업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글로벌 텍스프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피부 미용과 성형외과에 대해서 매출 비중 자체가 20%에서 30%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것도 글로벌 텍스프리가 좀 풀어 나가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많이 자리를 잡아준다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의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부가세 환급이 10%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피부 미용 진료 기술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이 가까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유럽보다도 시술 비용이 원체 싸요. 저렴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효과 때문에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 네. 이것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저는 좀 약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눌려줬을 때 조금 더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의견 전달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미용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받고 있는 만큼 관련한 지금 이슈는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주가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 주셨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역시나 오늘 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하이브라든지 SM 인터주도 있으니까요. 어떤 실적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 먼저 파악을 좀 해볼 텐데 검은 금요일 이후로 한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면서 70%까지 회복을 좀 해냈다가 오늘은 좀 다시 떨어집니다. 약보합 수준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좀 빼고 선물에서는 좀 들어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세법 관련된 노이즈들이 조금 이제 있었다가 좀 가라앉은 부분들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금 나왔던 것이 밤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 쪽에 이제 250%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또 이제 나오면서 어제 강했던 우리 제약바이오에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재료는 정중동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 있어서의 시간에서 또 실적 발표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의 공백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 세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정부가 방향은
지수 5천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후퇴됐었던 세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그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가는 방향, 그러니까 50억으로 양도세를 올리는 부분들로 이제 되는 것 같고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일부 또 여당 의원에 대한 노이즈도 빠르게 또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이건 뭐 팩트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트럼프발 이슈라든지 미국인 실적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오늘의 수급의 공백 이런 것들이 오늘은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주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전자 밑으로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영향이 아니겠나라는 싶은 건데 글쎄요, 뭐 이래저래 지금 외풍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네. 그거 먼저 좀 여쭤보면 사실 그 미국 쪽에 들어가는 그 분량이,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던데 예. 그거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한 1% 좀 넘게 빠지는 거는 조금 과하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아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좀 영향들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저는 하이닉스를 여전히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네네.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화요일이었죠.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빠졌고 네. 월요일 같은 경우 수급이 별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7만 전자를 하회한 모습들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7만 전자를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만 오늘은 또 수급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하이닉스는 좀 다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들이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그러면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느냐? 네. 좀 뭐 왜 다르게 보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일본의 히타치를 M&A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삼성전자를 그동안 꾸준히 얘기해 왔었던 부분들이 세 가지 부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M&A, 두 번째는 HBM, 세 번째는 수급인데요. 첫 번째 M&A 관련돼서 거대 뉴스가 지금 나온 부분들이죠.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이 정도 기대감이면 충분히 삼성전자에 대한 역대 이제 메가톤급 그렇죠. M&A에 대한 부분들인데 반영이 안 되고 있죠. HBM은 여전히 뭐 아직은 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것은 역시 수급 영향이 역시 크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역시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기준점인데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근데 뭐 그러면 시장을 보고 판단하면 하이닉스는 왜 다르게 생각하느냐라는 보는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HBM에 대한 펀드멘탈이 확고히 살아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하이닉스는 조금 다르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조금 좀 더 조정을 받는다라면 네. 매력도가 좀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서울경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의 접근은 어떨지 한번 좀 반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로 들어가면 10% 수익이 어느 누가 빠를까요? 라는 점 지난번에도 네네.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만약에 6만 한 7천 원, 6천 원 정도 내려오면 네. 7만 5천 원만 가도 10%가 이제 수익이 맞아요. 되니까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열렸죠. 그렇지만 7만 전자라면 조금 애매하죠. 하지만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 정도라면 충분히 우리가 30만 닉스 근처만 가도 10% 수익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참 지금 삼성전자가 좋냐 하이닉스가 좋냐라고 볼 때 참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언제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바로 또 반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침 또 오늘 수급도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가 SK 하이닉스에 들어왔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좀 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여전히 가수급이지만 순매수 1위가 SK 하이닉스고 순매도 1위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움직임 지금 체크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함께 열어볼까요? 일단 조방원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관세 카드로 조선이 활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시각들 여전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조선 방산 특히나 이제 고밸류 부담 늘 있었던 섹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가 붙어주면서 조선은 다시 한번 밸류 측정이 가능한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방산 쪽에 대한 전략들도 함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제약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의약품 관세를 다음 주에 부과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250%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수치가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이쪽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을 좀 해보겠고요. 마지막 열어보시죠. 마지막은 2차 전지입니다. 어제 에코프로 BM 실적이 나왔고 ESS 관련해서 중국 쪽에 관세 부과한다라는 더 높이 부과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좀 힘을 받았고요. 오늘도 나트륨 이온 LFP, 전고체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개장 대비해선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상단에 자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삼성 SDI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도 2.3% 정도는 흐름 유지하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조방원 쪽부터 먼저 열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서는 주도주로서 누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음을 준비한다면 넥스트 스텝에서 다음 순환매는 방산 쪽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조방원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조방원을 조정을 받아도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고 같은 폭 정도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인데 오늘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고개를 들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에서 오늘 또 원전 뉴스가 나오다 네, 보니까 맞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죠. 오후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조금 약하다가 결국 한두 주식이 고개를 들게 되면 결국 다 따라 올라가는 맞아요. 뭐 형국들이 맞아요.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오후 들어서는 상승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넥스트를 좀 방산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몇몇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언급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관세 관련된 것들이 이제 8월 1일 날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우려와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나라와도 방위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토가 방위 분담을 5%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EU 쪽에 대해서는 15% 관세 부과를 동일하게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토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시키지 않았죠. 하지만 이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죠. 심지어 정말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100조를 투자를 해서 대만을 지켜라라는 이제 또 언급까지 했다라고 또 언론에 또 알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방위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게 안 되면 인도에 또 보복 관세 때리듯이 보복 관세를 이제 또 때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이제 그 무기들을 도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우리나라 무기들의 이제 수출 모멘텀들이 살아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K 방산에 대한 그 전반적인 가성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뭐 궁금하신 게 그거죠. 조방원이 순환매가 도는 건 나도 알겠어. 그러면 조선주가 돌았으니까 다음엔 누가 돌까?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오른 건 또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과 방산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이제 원전이 또 오늘 또 수주 소식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같이 동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저는 오히려 밀릴 때마다 지금 이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충분히 뭐 보유에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신규로 진입할 때는 항상 말씀을 하시죠.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지만 뭐 지나고 보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밀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서 오를 때 또 파는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스윙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스윙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조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방원이 주도주인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로 본다면 방산 쪽에 대한 시선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선으로 좀 들여다보면요. 미국 입장에서 관세 협상 다 끝났으니까 일본, EU 그리고 한국까지 다 LNG랑 관련해서 이제 뽑아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고객들이 좀 생겨나게 그렇죠. 된 거죠. 그러면 LNG 관련한 섹터들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늘 주목해 봐도 괜찮은 걸까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감과 이 팩트와의 그 시간 갭이 좀 발생한다라는 것들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 일본 같은 경우 투자한다라는 네네. 얘기도 있었고, 우리도 이제 아무래도 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그렇죠. 좀 네. 있다라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앵커님한테 뭐 언젠간 얘기하겠죠. 식사 한번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언젠간 밥을 먹겠지만 네. 그 언젠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일본과 LNG 프로젝트를 하겠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느 시점까지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쉬었다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우리의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자.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투자를 강화할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 $1,500를 투자를 우리가 필요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LNG와는 좀 다르게 보자. 더군다나 우리가 군사 항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또 MRO 기지로 전환할 가능성이 빠르게 전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로 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순서를 정하자. 이 이후에 LNG를 보자. 저는 그렇게 좀 순서를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본다면 LNG는 아직까지는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천천히 보자라는 말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전은 이제 미국에서 30년까지 달에다가 100kW급 원자로 건설을 뭐 추진한다라는 뉴스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넘어서 이제 우주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 그 수혜 그룹핑을 좀 한다면 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 공상과학과 같은 뭐 부분들이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 오늘 나온 건 이제 체코와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좀 구체화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죠. 네. 원전과 관련된 얘기들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첫 삽을 뜯는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화된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주가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희비가 이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체결이 되면서 구체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결국 원전주들은 기대감이 있을 때만 좀 살짝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장기 투자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오늘 같은 경우 모처럼 원전주들이 조금 기대감을 좀 품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한전기술이라든지 나머지 이제 좀 작은 주식들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게 네네.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우진 같은 경우라든지 그러네요.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 현대건설, 한전기술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과거 같으면 뭐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는 투자자분들께서 현명해지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역시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기대감으로 내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로서 이해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가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 블랙홀 역할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물론 시장에 있어서 2차 전지가 많은 관심을 좀 끌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원전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다른 테마들이 지금 더군다나 제약바이오가 살짝 오늘 또 조금 네. 힘을 좀 잃다 보니까 같이 조금 동력을 잃고, 또 이 뉴스를 또 아침에 캐치하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개장 직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저도 SNS를 통해서 이 뉴스를 좀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저도 이 뉴스를 놓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한 반응도는 생각보다는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뉴스가 나온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진이 한
6.8% 정도, 한전이 6%, 그래서 한 5에서 6% 정도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뉴스 무게감에 비해서는 좀 아쉽긴 하네요. 두산에너도 한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조금 약한 쪽도 좀 들여다볼게요. 제약 바이오 쪽이고요. 의약품에 대해서 최대 250% 관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본다면 CDMO 업종이 가장 큰 피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트럼프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250% 관세 부과를 하면 벌써 이제 빠르게 오늘 또 분석된 기사들을 보면 네. 미국이 한 508억 달러 정도 이제 또 실질적인 이제 부담을 좀 떠안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기사들도 오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의 이제 각종 단체들이 격렬하게 이제 반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태계를 또 교란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약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뭐 쉽지 않으니까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걷어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겠죠. 어찌됐든 저는 가장 직격탄을 볼 수 있는 건 이제 CDMO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별한 뭐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뭐 배짱을 튕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CDMO는 위탁 생산인 맞아요. 부분들이고 이거는 당장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미국 내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면 또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이제 기술력이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뭐 중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 CDMO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신약 이제 바이오 생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개발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죠. 김치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김치를 정확히 유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치를 만들어서 그냥 뭐 온도 이런 거 정도 따지지 않고 해버리면 그 김치가 정확히 그 맛이 유지가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약은 더 그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고 위생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CDMO가 가장 큰 타격을 볼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공장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것은 단가를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15% 관세 부과를 했다 하더라도 기존 대비 2.5% 더 부과를 하는 부분들이 되면서 주가가 빠진 것처럼 네. 오늘 삼성바이오가 빠지는 이유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부분들 네. 아니면 공장을 짓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주식들보다 조금 주가의 하락폭이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가 아니겠나.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 좀 덜 빠지는 관세와의 리스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셀트리온 보면 회사 차원에서 되게 자신감이 있는 태도가 그렇죠. 예.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바이넥스도 한 1.3% 떨어지고 삼바도 2% 넘게 하락하면서 일단 가장 피해를 보는 건 CDMO 관련 기업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도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쨌든 플랫폼 기술을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요. 에너투랑 손잡고 임상시험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번 주에 산도즈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자임이 EPS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로열티 수익 또한 65% 늘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같은 시장 내에 있는 알테오젠도 로열티를 잘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라서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1.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40만 원 선 위긴 한데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네.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요. 근데 친구가 만나기로 한 지역에는 바람이 좀 약하대요. 네. 굳이 만나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좀 피해봐야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쁘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이제 제약바이오 정책이 어떻게 공이 튈지 모르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일단 또 더군다나 우리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술 이전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기보다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하나 더 얹어진 거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굳건하니까 이 불확실성을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속에서 불확실성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움츠리는 거, 조금 매매를 조금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또 네.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나라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은 일단 조금 지켜보자. 제가 이제 셀트리온을 대안주로서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을 매수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250%를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걷어들이면 어떻게 되겠죠? 오히려 삼바가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는 조금 우리가 좀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한 1, 2주 정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학회 일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주목을 받아갈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비바람은 피하고 보자라는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까지 잘 살펴봤고요.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파운드리, 엑시노스, 오케이. 이제 HBM만 남았다라는 댓글이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 최근에 7만전자 잘 지켜내고 힘겹게 흘러가다가 사실 오늘은 좀 아쉽게 좀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벗어지게 되면서 사실 활발한 움직임이 파악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먼저 체크해 볼까요? 사실 다양한 경영 행보를 최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재용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또 완전히 벗어나면서 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영 행보가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엔 미국 워싱턴에 가서 이 한미 관세 협상 지원에 나서고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직접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협력 방안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외부 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입니다. 이 덕분에 대규모 전략 투자나 또 협력의 기회가 다양하게 또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파운드리 부문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 기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또 테슬라와 22조 7천억 원 규모로 체결한 상황이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그간 또 대형 고객의 부전으로 또 그렇게 고전했던 상황들이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이렇게 기술력 검증과 또 대형 고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불씨를 지폈다. 이런 이견도 또 퍼지고 있습니다.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IP, 디자인 하우스 등 다양한 협력사와 함께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스템 LSI 사업부도 이 갤럭시 Z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 칩을 탑재하면서 사실 그간 부진했던 상황을 일부 해소했다. 이런 평가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퀄컴 칩이 전량 탑재되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탑재는 엑시노스에 사실상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한테 남아있는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씩 좀 어쨌든 해결을 해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HBM이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움직임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이제 증권가에서도 보통은 TP를 한 8만 5천 원 선까지는 제시를 좀 하고 있어서 여전히 상방룸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남은 과제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더 펌핑을 좀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에서는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과제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해결하지 못한 건데요. 올 2분기 기준 삼성의 HBM 사업에서는 HBM3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후반대였는데 하반기에는 90%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HBM4용 일시 D램의 양산 전환 승인을 현재 완료한 상황이고 이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증권가와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HBM 시장에서 점차 SK하이닉스에 근접하거나 또 혹은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MD의 HBM3 12단 제품 공급도 확대돼 이 인증 확대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는 비엔비디아 진영 고객사 확보에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또 이런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업계 관계자들도 이 삼성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또 기술력 향상이 확실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또 요약을 하자면 이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 복귀와 또 여기에 더한 이제 활발한 대외 활동 덕분에 다양한 파운드리 대형 수주 그리고 시스템 LSI 반등 등 이런 굵직한 과제 2가지를 해결한 상황입니다. 현재 HBM 시장 경쟁력 강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분야에서의 추가 성장 기대가 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세 부과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인지 일단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지켰던 7만 전자에서 좀 내려왔고요. 68,550원이고 특히나 AMD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AMD도 살짝은 좀 실적 미스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부진한 상황입니다.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두산 AI 반도체 생태계의 숨은 MVP라는 댓글이고요. 이제 두산에서 새로운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이제는 반도체 투톱이 아니라 두산까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꽤나 큰 의미가 있는 계획이라고요. 네, 이번 계약의 경우에는 단순히 공급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산그룹의 전자비지 사업부가 만든 동박적 층판, 그리고 CCL이라는 소재는요, 쉽게 말해 반도체를 고정하고 또 연결해주는 핵심 기판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급하는 대상이 아마존의 자체 AI 추론용 반도체, 즉 ASIC인데요. 이 분야는 최근 빅테크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는 파나소닉이 일부 공급하던 것을 현재는 두산이 대체하게 된 거고 이는 두산의 품질 경쟁력이 현재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미 두산은 엔비디아에 이 GB200에도 고성능 CCL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모델 GB300용 CCL까지 이 품질 인증을 통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까지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건 사실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두산이 존재감을 확실히 키우고 있다. 또 이런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두산이 이제 비지, 전자 비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실적들이 꾸준하게 숫자로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아마존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로 확산될 가능성 또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숫자로 보면 조금 더 확 와닿으실 텐데요. 이 두산 전자비지는 작년 매출이 1조 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내년에는 2조 290억 원, 또 영업이익은 무려 5,798억 원 정도로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만 28% 넘게 현재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배경을 조금 분석을 해봤을 때 고성능 CCL의 단가가 일반 제품보다 훨씬 높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 서버용 ASIC에 들어가는 CCL은 사실 품질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또 한 번 채택되면 교체가 쉽지 않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미 구글에도 이런 품질 인증을 신청을 했고 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인증 통과에 이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내년 상반기 납품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에 대응해서 또 두산의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증설 중인 상황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자본 일부를 또 담보로 자금 5,500억 원을 조달을 했고 이 중 1,000억 원 이상을 전자비지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일본, 그리고 미국, 대만 등의 이런 중소 CCL 업체 M&A도 현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을 사실 따져봤을 때는 이 단순 공급 계약뿐만이 아니라 미래 포지셔닝 전략의 또 새로운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현재 존재합니다.
네,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고객사를 두산 입장에서는 가지고 간 거라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과는 지금 품질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돌이켜서 2026년을 예상해 보면 첨단 소재 매출만 봤을 때도 2조 원 정도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설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박 적층판 CCR과 관련된 기사까지 잘 살펴봤고요. 김민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씩 힘을 내주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권으로 보합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빼고 있긴 합니다만 선물 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의 흐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